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IB 파이널 성적이 올해도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셔요. 올해도 이렇게 나오겠냐. 이게 제가 만든 성적이 아니고 IB에 가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성적이에요. 예, 보시면 여기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을 보시면 뭐 좋은데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그대로 가고 있고 고득점자 숫자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2020년도에 쭉 올라갔고 21년도에는 확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거는 뭐 이미 아시죠? 이거는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시면 45점 만점 받는 친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이 정도 퍼센테이지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숫자로 보면 200 몇 명대였었는데 200명대였었는데 300명대가 됐다가 작년에 1187명이 됐어요. 만점이. 이게 3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근데 요거를 숫자로 좀 환산해 볼까요? 45점이 1187명이고 44점이 2000명, 43점이 2500명. 와. 요 중에서 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 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사실 44, 45 정도의 요 정도 숫자 어, 요 정도 숫자가 그러니까 44, 45가 이제 3280 요 숫자를 따지면은 요 정도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요 숫자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요 중에서 한국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 대학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면 어, 아마 한 3에서 5%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 10%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300명까지는 아닐 거고요. 300명까지는 아닐 거고 한 150명에서 100명, 적게 잡아서 100명. 그 중에서 이제 3특, 12특 나누자. 그러면 50명? 45점이 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45점 만점짜리가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숫자에서 보시면 여기는 50, 여기서 뭐 한 5%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는 숫자니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결과가 45점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떨어지거나 또는 3특의 경우는 연고대를 떨어지는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지난 여름에. 올해도 그럴 거냐? 네, 올해도 그럴 거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닐 거예요. 왜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냐면 지금 IB 하시고 있는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고3 어머님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은 페이퍼 3까지 다 했어요. 페이퍼 1, 2, 3에서 3까지 다 했고 원래 있던 그대로 했는데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 고3이 될 때 그게 줄었어요. 그죠? 페이퍼 3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든지 시험이 축소되든지 분량이 줄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2 때 IB 들어가서 실컷 공부 다 해놨는데 고3 되니까 범위가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성적이 나오죠. 제일 어려운 부분 페이퍼 3까지 제일 어려운 공부 다 했는데 확 줄어버렸어요. 범위가. 시험도 어려운 거 싹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올해 고3 아이들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IB를 하는 친구들 지금은 이미 축소된 IB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소되어 있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은 들어올 때 이미 축소된 범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IB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런 거고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리고 IB 입장에서도 IBO 센터 입장에서도 작년처럼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미 공부의 분량 자체가 바뀐 상태로 진행했고 커리큘럼이 바뀐 상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졸업을 할 거고, IBO 측에서도 신뢰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진다면 다수의 고득점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감히. 뭐 다수가 또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울고불고한 친구들이 많다고. 고득점인데 떨어진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재수하죠, 올해. 네, 재수할 겁니다. 고득점이었는데 연대랑 고대랑 이렇게 붙은 친구들이 있다. 그럼 친구들은 뭐 하겠어요? 의대 쓰겠죠. 네. 그러니까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재수생들이 좀 어디론가 가줬어야 되는데, 네, 아마 재수할 겁니다. 시험장에서 어머 언니 여기 왜 왔어? 아마 하실 거예요. 서류 내려가셨다가. 충분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연대 공대뿐만이 아니라 뭐 스펙 점수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어머니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IB 성적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연대 공대에 합격한 친구들 스펙이 45예요. IB 45. 이과 쪽 44입니다. 이과 쪽 44, 45.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니 IB가 45인데 뭐 스펙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애들 1400 SAT 뭐 1400 좀 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1550까지 가는 친구들 다 있어요. 근데 IB는 45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피해봤냐면 AP 친구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AP 친구들이 피해를 좀 봤고요. 한국학교 아이들도 좀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그래서 이건 지금 기준이 안 됩니다. 작년의 성적 가지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저도 배치 상담을 하게 되는데 배치 상담할 때 저도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데이터는 이미 그냥 45, 44가 그냥 연고대를 딱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재작년 데이터를 갖고 한다면 연대 공대 진학하려면 최소 43은 돼야죠. GPA 4.0 만점에 3.92, 3.93 정도는 돼야 될 거고요. 한국 학교라고 하면 아마 거의 상위 1등급, 정말 1등급 해야지 네, 됩니다. 스펙은 SAT 이거는 100%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요. 문과 학생들 물어보셨는데요. 문과 특히 뭐 미디어학부 여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 좀 새겨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새겨서 드려야 되는 게 연고대를 생각하는 제일 높은 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로 분류되는 중간층, 그 다음 밑에 중앙대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까 연대공대는 연대공대, 중앙대, 공대 여기는 뭐 45, 44, 그다음에 성대 43, 한양대 43 또는 42. 그런데 중앙대는 40 또는 39 뭐 이렇게도 다 됐거든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스펙트럼이 넓고 작년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쪽에서 문과 쪽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과 쪽 성적이나 문과 쪽 성적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각 학교별로 나눠져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센 데가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뭐 제일 셉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아이들이 또 이 미디어 쪽에 열려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뭐 영상 찍었네, 뭐 동아리를 방송반을 하네, 뭐 유튜브에 뭘 올리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머님 자녀들도 지금 그런 거에 관심 많고 나 미디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쌓여서 경쟁해요. 작년에 제가 했던 친구 중에 미디어
3특입니다. 45 만점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연대 미디어. 연대 언론 홍보. 물론 그 친구는 그쪽 계열이 아니었어요. 그쪽 계열이 아니라서 사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데 자기가 거기 쓰겠다고 우겨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써서 떨어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성적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적만 갖고 뽑는 게 아니고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성적도 좋아야 되고. 미디어 맨 꼭대기, 그다음 경영, 경제, 네, 경영, 경제. 그리고 연대고대는 통계학과가 있어요. 통계학과가 이과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 이과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통계학과 점수 좋은 아이들이 쓰고 있고요. 그 밑에 정회, 네, 정외과. 그러니까 요렇게가 거의 4강, 5강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비슷한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연대는 계열별 모집이기 때문에 피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학과가 너무 세요. 언론 홍보 영상학부. 거기가 너무 세니까 나는 거기 안 가고 사회복지학과 갈래. 어, 그러면 낮은 과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연대는 얘네를 통으로 뽑아요. 언론홍보 영상학부, 그다음에 정치외교, 사회복지, 행정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사회과학대학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더라도 정외과나 미디어, 언론홍보나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걔네들보다 성적이 높아야지 내가 사회복지학과 뽑히는 거지 과별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대는 뭐 과하고 상관없이 그 계열 내에서 제일 점수 높은 애가 그냥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고대는 과별로 나눕니다. 과별로 뽑아요. 행정학과 따로, 경제학과 따로, 경영학과 따로, 미디어 따로, 다 따로 뽑으니까 이 경우는 그 과에서 1등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디어 쓰는 애가 정외과애랑 싸움할 일이 없는 거고, 뭐 경제학과 쓰는 애가 경제학과 쓰는 애가 정치학과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는 약간 피해갈 구멍이 있어요. 눈치 작전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연대는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뽑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성적 제일 좋은 친구들만 연대에 뽑힌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최소 점수, 지금 두 번째 문의하셨는데 IB나 SAT 최소 점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 달라요.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고대 맨 꼭대기 44, 45.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 뭐 42, 43. 중앙대 39, 38, 뭐 이렇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작년 기준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돼서 조금 다릅니다. 해외고 졸업이 더 유리한 게 있나요? 이건 아마 이제 그 특례가 안 되는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유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고 졸업생 뽑아주는 거는 연세대학교하고 한동대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연세대학교하고 한동대 두 군데에서만 해외고 졸업생들을 뽑아주지 나머지는 해외고 졸업생 안 뽑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순간부터 네, 특기자 전형 다 없어졌고요. 해외고 졸업생들에 대한 혜택 싹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어 특기자 전형, 중국어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거 있었죠.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간호학과 또는 의대, 수의대 이렇게 말씀하셨고 문의하셨는데요. 솔직히 이제 뭐 간호대나 수의대나 의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학이나 생물 이게 HL로 선택하게 되잖아요. 화학이나 생물을 하이 레벨로 선택하게 되면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간호대 또는 뭐 의대 또는 생명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하이 레벨을 선택하실 때 이게 물리를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공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물리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화학생물 선택하게 되는 건데 화학생물 선택하게 됐을 때 갈 수 있는 데는 사실 요 계열. 공대는 좀 힘들고요. 이 계열, 그다음 간호대나 의대나 수의대 뭐 이런 데로 가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나 해서 이제 곧 올릴 텐데요. 우리 블루아이에 들어가시면 서울대학교에서 내후년부터, 아니요, 내년이죠. 내년부터 무슨 과를 선택하려면 이 과목을 반드시 듣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선수 과목 또는 뭐 선제 과목 이런 거를 발표를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화학하고 생물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거를 어, 미리 듣고 고등학교 때 미리 듣고 와야 해라고 정해놨어요. 그거를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발표했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방송 녹화해서 곧 올릴 겁니다. 올릴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인서울간호대가 네, 경쟁력 되게 높죠. 그리고 간호대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간호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미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블루아이에 제가 간호대만 따로 올려놨어요. 그냥 간호대가 워낙에 인기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거고요. 어떤 간호대를 선택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제가 이미 다 올려놨습니다. 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의대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3특이면 뭐 건국대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대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수의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나 점수가 매우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수의대를 진학하고 싶은 의지와 그리고 활동 이런 게 아주 꽉 차 있어야 돼요. 질문 면접할 때도 뭐 그렇게 면접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수의대가 원하는 친구들 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꼭 개나 고양이만 생각하더라고요. 개나 고양이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건 경쟁력이 없어요. 개, 고양이 말고 다른 거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집에서 이구아나 뭐 키우고 뱀 키우고 이렇게 파충류 전문인 애도 있고요. 네, 그런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큰 대물, 소, 말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다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결국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입시 결과가 어땠나.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AP나 IB나 이런 학교들 어땠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밑에 질문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대학하고 필기시험 보는 학교하고 언제 선택해야 되나요? 어머님들이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알아요, 이미. 학생들은 자기가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있죠. 내가 필기 시험으로 가야 되는지 서류평가하는 시험으로 가야 되는지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말을 못할 뿐이지. 엄마가 살짝 건드려주면 할 텐데 차마 내 입으로 난 서류하는 대학교 못 갈 것 같아. 이 얘기 못해요. 이 얘기 못하는데 옆에서 어머님이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냥 필기시험 공부나 해. 그러면 책임은 어머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근데 속 모르고 또 아빠는 옆에 오셔서 우리는 연대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이 엄마 나 이거 서류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래 그래 괜찮아 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방송 학생들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빨리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필기시험 빨리 바꿀 필요 없어요. 네. 서류평가대학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필기시험은 맨 마지막에 바꿔도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바꿔도 되고요.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필기시험은 재수해도 갈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재수해도 갈 수 있습니다. 서류하는 대학은. 서류하는 대학은 고3 때 지원 못하면 못해요. 재수해서 간다? 힘들죠. 왜? 내신이 안 바뀌니까. 스펙은 바꿀 수 있어요. 스펙은 바꿀 수 있지만 내신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꿉니다. 네. 학적을 못 바꾸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네. 필기는 맨 마지막에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에 두 개 입시 결과를 잠깐 볼까요? 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 네, 추가 합격한 거예요. 학교가 없네. 네, 요거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한양대학교에 추가 합격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합격이 언제냐면 올해는 원래 20일부터였었는데 그 뭐 수능에서 생물 문제 하나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하루 딜레이 됐죠. 그래서 21일부터 28일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탄절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이제 정말 관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친구는 네,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만점이에요. 점수 만점짜리였어요. 만점짜리였는데 처음에 연대 떨어졌어요. 여기를. 여기를 떨어져서 다른 학교를 갔는데 네, 근데 뭐 당연히 45니까 뭐 당연히 서울대 지원했죠. 근데 올해 서울대가 수시에서 외국고를 3명 뽑았습니다. 3명.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추합은 좀 더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서울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외국고 딱 3명 뽑았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8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많이 뽑혔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3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안타까웠죠. 이게 왜 그럴까? IB 성적 고득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 서울대에서 IB 성적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아니 0.1%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신뢰 안 했다고 봐야죠. 한 친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친구가 추합이 됐어요. 추합이 됐고 이 친구는 이거 어머님이랑 통화한 건데 어머님이랑 이 친구는 성적이 40, 42인가 그래요. 42 정도 될 거예요. 42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고 성적도 과목도 다 이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떨어졌어요. 썼던 대학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외국 가야 되는 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6개 썼는데 5개가 추가 합격했습니다. 5개가 추가 합격했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모티콘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고 지금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좋으신 거죠. 올해 추합들이 결과가 다 이래요. 네. 점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떨어졌다가 이제 추합되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하나 더는 이제 문과생이에요. 문과생인데 그 문과생은 그 친구도 이제 APR 친구고 되게 성적 좋은데 연고대는 떨어졌어요. 연고대 떨어졌는데 수시 언더우드를 붙었습니다. 수시 언더우드를 붙어서 이 친구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3특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2특 같은 그런 친구여서 자기는 오히려 언더우드가 더 자기한테는 좋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더 해피하게 지금 다닐 수 있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입시 결과가 7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8월 달 됐을 때 3특 결과 나왔을 때 정말 초죽음이었습니다. 초죽음. IB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IB 애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AP 애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그냥 거의 초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뭐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 연락 끊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원래 그렇거든요. 한국으로 입시하러 갈 때 되면 모든 연락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추합 오면 이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추합은 많이 돌았습니다. 연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성균관대,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공대입니다. 공대는 IB 40까지도 돌았어요. IB 40까지도 추가 합격이 돌았고요. 문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40이라 그러니까 헉 하시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 된 상태에서의 40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된 걸로 환산하면 한 38, 9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대 같으면 한 38 정도까지 돌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AP 하시는 어머님들 GPA로 생각해 보면 한 3.9 채 안 되는 3.85, 3.86 정도까지도 이렇게 돌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4.0 기준으로. 그래서 뭐 입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스펙이 SAT 성적이 뭔가를 좌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얘는 SAT 시험 안 봤어요. IB 하느라고 얘는 SAT 시험 자체도 안 본 친구예요. 물론 얘도 1,500 안 되는 애고요. 그러니까 SAT가 뭔가를 좌우한다 또는 토플이 뭔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학년 어머님이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에요. 11학년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약간 조금 다른 답을 드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하지 말고요.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니? 그 얘기가 먼저 선행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AT 네, 시기적으로 SAT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SAT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특히 이제 우리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면 지금 이제 고학년 어머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때 되면 남들이 SAT 학원 다니니까 우리 애도 SAT 학원 보내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잘못하면 정말 그 학원에다가 헌금하는 수준이 전기비 내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SAT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죠. 어떻게? 국제학교 다니니까 영어 잘해. 그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고요. SAT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PSAT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아니면 토플 성적이 최소한 90점은 넘어야 돼요. 토플 성적이 한 90점, 특히 그 중에서도 리딩 파트가 토플에서 리딩 파트가 한 22점 정도는 나와야지 SAT 공부를 해도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SAT 공부 죽어라고 해봐야 애는 공부 안 돼서 스트레스 쌓이지. 돈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나가지. 성적은 안 나오니까 또 애랑 싸우지. 악순환이에요. 우리 아이가 SAT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러려면 영어 공부가 돼야 되겠죠. 영어 공부가 돼야지 그 다음 얘기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학년인 경우엔 지금 어머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거 얘기해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 해야 돼? 특히 저랑 상담하면서 고3이 돼서 찾아오시는데 아이가 그래요. 고3인 아이가 지금 대학 원서 써야 되는데 애가 선생님 저 뭐 할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과가 취업이 잘 돼요? 또는 무슨 과가 경쟁률이 낮아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면 적응 못합니다.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옆집 애가 어머 그 대학 붙었대.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안 궁금해요. 붙었대. 성적이 얼마야? SAT 몇 점이야? 그것만 알고 그 다음 안 물어봐요.
걔가 대학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학교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아무 궁금하지 않아요. 붙는 그 순간만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특히 우리 해외에 있는 친구들 중에 자기가 가고 싶은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간 친구들 중에서는 적응 못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는 없어야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군대 빨리 가고 여학생들은 어학연수 핑계 삼아서 휴학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저학년인 고학년의 어머님들은 해당 사항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네. PSAT 몇 점이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PSAT 성적은 그 지금 나오는 성적에다가 플러스, 네, 뭐 120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SAT로 환산하는 표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요.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PSAT 성적에다가 SAT로 환산했을 때 한 1200이 넘는다라고 하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SAT 시험 봐서 1200은 그냥 나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PSAT를 SAT로 환산했을 때 1200 정도가 된다라고 나오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어머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발 이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하시고 우리 애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성격검사하고 적성검사 이것도 어머님 제가 저희 방송 블루아이 방송에서 올려놨습니다. 어떤 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거 해놨는데 MBTI 요즘 애들 젊은 애들 제일 많이 하죠.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뭐 더 엄청 많이 하는데 이 MBTI 해서 그 아이 성격이 어떻구나만 확인하시지 말고요. 어머님하고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엄마 성격하고 애 성격하고 정반대인데 둘이서 무슨 얘기가 돼요? 얘기 안 돼요. 우리 아이하고 소통이 되는 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또는 다른 사람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되는지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너 왜 공부 안 하니? 아니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방향도 알아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전 집에서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서관 가야지 공부되는 타입.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그런 타입이라 제가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요? 네, 저는 연대 나왔습니다. 짝퉁 연대 아니고요. 진짜 연대 출신입니다. 네. 몇 학번인지는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부하는 거지 집에 오면 저는 맨날 텔레비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하냐고 공부 좀 해라 맨날 그러는데 이게 스타일의 차이예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MBTI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 이거 있어요. 진로 심리 검사. 이거 여기 치시면 됩니다.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게 다 공짜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심리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리검사가 아니고 적성검사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다, 학업적 능력은 어떻다, 그 다음 스타일, 공부하는 스타일은 어떻다 다 나옵니다. 이거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어른도 됩니다. 어른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로 적성검사, 가치관, 그 다음에 역량개발검사 이런 거 다 있어요. 시간 내셔서 같이 하세요. 애 보고 하라고만 던져놓지 마시고 제발 같이 하셔요. 같이. 네. 그리고 그 다음 워크넷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데요. 워크넷 가시면 이거 우리 애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직업 흥미도 있습니다. 단점은 얘가 이제 조금 옛날 버전들이라서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런 거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략적으로 꼭 그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요. 유튜브에 물론 위챗에도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가시면 여기 블루에듀 또는 뭐 블루아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올려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도 연락 많이 하시는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만 많이 해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시고
특히 아까 요 진로 진학 지도 같은 거, 그다음 앞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그리고 뭐 학교별로 서울대 준비, 카시트 준비, 그다음에 다른 학교 준비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입시 상황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거 많이 올릴 거니까 이런 거 보시고 정보를 더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